충격. 소녀가 성기에 못이 박히고 8개의 잔혹한 이빨 자국이 모든 사람을 소름 끼치게 한다. 4월 12일 어린 소녀는 아침 식사를 사러 집 근처 시장으로 가던 중 오빠와 헤어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오빠는 약 10분 후 현장으로 돌아왔지만 동생을 찾을 수 없었고 집으로 급히 돌아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다시 나가 그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후 어머니 양희층은 집 근처에 버려진 집에서 메이펑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의 모습은 어머니를 즉시 충격으로 쓰러지게 했습니다. 소녀는 나체로 피 웅덩이에 누워 있었고 두 눈은 크게 뜬 채 전기 코드로 목이 졸린 상태였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잔혹한 고문의 흔적이 있었으며 생식기는 철못이 박힌 90cm 길이의 나무 막대에 찔려 내부 장기와 심장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부검 결과 소녀가 사망 전 강간과 학대를 당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단 3시간 만에 어떻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악마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이야기를 풀어나가며 진실을 밝혀보겠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홍메이펑으로 그녀는 1978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와 가족은 쿠알라룸푸르 북부 잘란 이포로드에 살았습니다. 이 길을 따라 늘어선 대부분의 집들은 2에서 3층짜리 상점 겸 주택으로 1층은 가게로 사용되고 위층은 거주 공간으로 쓰였습니다. 메이펑의 가족은 2층짜리 타운하우스에 살았으며 가족 구성원은 총 8명이었습니다. 부모님 외에도 5명의 형제자매가 있었으며 메이펑은 가족 중 2번째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1층에서 바쿠테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메이펑은 성적이 우수하고 순종적이며 예의 바른 학생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홍듀티안이라는 1살 많은 오빠가 있었습니다. 1987년 4월 12일 오전 8시 30분 메이펑의 가족은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홍청푸 37세는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물건을 준비하고 있었고 어머니 양유칭 38세도 돕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아직 아침 식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는 큰아들 디오텐에게 돈을 주며 여동생 메이펑을 데리고 근처 가게에서 아침으로 먹을 페이스트리를 사오라고 시켰습니다. 잠시 후 두 형제가 거리 끝에 페이스트리 가게에 도착했을 때 가게는 닫혀 있었습니다. 그날 가게가 영업 중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그들은 근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뒤돌아 시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는 길에 잘난툰 나작을 지났을 때 오빠 디우텐이 갑자기 복통을 느끼며 급히 집으로 돌아가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그는 동생에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말하며 어디에도 가지 말라고 당부한 후 바로 집으로 뛰어갔습니다. 메이펑은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리는 집에서 불과 200m 떨어져 있었습니다. 10분 후 오빠가 그 자리에 돌아왔을 때 동생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변을 찾아다니며 동생의 이름을 외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던 그는 걱정이 되어 집으로 달려가 부모님께 상황을 알렸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일을 모두 중단하고 딸을 찾으러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거리 주변은 대부분 폐허나 빈집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몇몇 가게만 문을 열었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모두 근처에서 어린 소녀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은 구석구석을 찾아다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메이펑은 항상 착하고 순종적이었으며 오빠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데려갔다고 생각하자 부모님은 더욱 걱정했습니다. 사건을 알게 된 몇몇 동네 이웃들은 수색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수색은 2시간 이상 지속되었지만 여전히 아무런 결과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녀가 납치되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그녀를 찾을 희망이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근처 거리와 외진 폐허 지역을 계속해서 수색했습니다. 오후가 되어 부부는
근처의 폐가에 도착해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이포로드 동쪽 집 근처에 위치한 3층짜리 상가주택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주유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빈집의 문을 밀고 들어갔고 아버지가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긴 복도가 있었고 끝에는 2층과 3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단 옆에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눈앞의 광경에 거의 실신할 뻔했습니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딸 메이펑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를 들은 아버지는 급히 계단 옆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들 앞에는 딸 메이펑이 나체로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튀어나와 있었고 목은 전기선으로 단단히 감겨 있었으며 몸은 학대의 흔적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끔찍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하체에는 90cm 길이의 나무 막대가 꽂혀 있었고 막대는 아래에서 위로 관통해 심장까지 찔러 있었습니다. 게다가 막대에는 3개의 목과 철 조각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부모님을 그 자리에서 쓰러뜨렸습니다. 슬픔을 억누르며 그들은 딸을 인근 병원으로 옮겨 응급치료를 시도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린 소녀의 죽음은 가족 전체에 엄청난 슬픔과 고통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즉시 사건을 쿠알라룸푸르 경찰에 신고하고 딸을 해친 범인을 반드시 찾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후 많은 경찰이 신속히 현장에 도착하여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장은 빈 방들로 가득 찬 황량한 곳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몇 개의 나무 판자와 전기선, 그리고 버려진 건축 자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폐가는 종종 마약 중독자들이 드나드는 은밀한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사건 후 여러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면서 현장이 훼손되었습니다. 경찰이 확보할 수 있었던 유일한 증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몇 개의 피 묻은 신발 자국뿐이었습니다. 비교 결과 신발 자국은 메이펑의 부모님과 현장으로 뛰어간 몇몇 구경꾼들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경찰에 의해 용의자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메이펑이 실종된 경위를 들은 경찰은 인근 주유소 직원들을 조사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얻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메이펑의 집에서 범행 현장까지의 경로에 있는 주민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문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고가 아니라면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복수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메이펑의 가족은 거리에서 잘 알려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바쿠테 가게는 훌륭한 맛으로 유명했으며 많은 손님을 끌어들이며 사업의 밝은 미래를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공은 일부 경쟁자들의 질투를 불러일으켜 메이펑이 납치되고 살해된 것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의심스러운 인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 법의학 보고서는 피해자인 메이펑이 생전에 목, 하체, 가슴 등 여러 부위에서 공격을 받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물린 자국이 남아 있었으며 이 자국은 8명의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메이펑이 최소 8명에게 폭행당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시 구식 법의학 기술로는 피해자로부터 DNA를 추출하여 범인을 식별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범죄 현장에는 감시 카메라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어 수사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사건 소식은 빠르게 쿠알라룸푸르 전역으로 퍼져나갔으며 끔찍한 범죄의 잔인함에 대해 분노가 확산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주변의 수상한 인물들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수집된 모든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사건 해결에 협조했습니다. 범인이 마약 중독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왔으며 한 중국인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었습니다. 그는 타밀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는 또한 메이펑이 죽기 전에 공격자 중 한 명을 물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추가 조사 끝에 경찰은 3명의 용의자를 체포했는데 이들 모두 이전에 범죄 전과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타밀어에 능숙했으며 나머지 2명은 메이펑 가족의 가게 단골이었습니다. 3명이 범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치과 전문가를 초빙하여 용의자들의 치아 자국을 비교했습니다. 용의자들의 치아 자국과 메이펑의 몸에서 발견된 8개의 물린 자국을 비교한 결과 일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증거 부족으로 3명의 용의자는 석방되었습니다. 이후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졌고
경찰은 전례 없는 압박에 직면했습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10,000 공린깃의 보상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약 100명의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여 경찰이 사건을 신속히 해결하고 메이펑 가족에게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당국의 거리 안전과 공공질서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부는 자선 판매를 조직하여 기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보상금은 초기 10,000 공린깃에서 20,000 공린깃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한 사업가는 고가의 비용을 들여 주술사를 범행 현장에 초청해 영혼을 불러내 범인을 밝히려는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건 이후 메이펑의 부모는 딸이 편히 쉬기 전에 경찰이 범인을 잡을 때까지 그녀를 매장하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메이펑의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고 부모는 그녀를 최대한 빨리 매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장 전 부모는 신과 영혼의 힘을 빌려 딸이 복수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고대 신앙에 따르면 붉은 옷을 입고 매장된 고인은 원한이 깊어지고 복수하는 영혼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을 해친 사람들에게 복수를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홍씨 가문의 어른들은 이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메이펑이 붉은 옷을 입고 매장되면 환생하지 못하고 그녀의 영혼이 인간 세상을 떠돌다 사라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부모는 신중히 고민한 끝에 딸을 붉은 옷으로 입히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1987년 5월, 가족은 메이펑을 평범한 방식으로 매장했습니다. 이후 지역 신문사에 예상치 못한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는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것처럼 보였습니다. 편지는 손글씨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자신이 메이펑 마이팽을 살해한 사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그는 군중 속에 섞여 경찰이 현장을 조사하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사의 강도를 보며 자수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용기가 부족해 포기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약해진 순간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해 메이펑에게 잔혹한 행동을 저질렀다고 인정했습니다. 비인간적인 행위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낀다고도 했습니다. 편지 말미에서 작성자는 대중이 그를 용서해 준다면 자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얼마 후 신문사는 두 번째 익명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 역시 손글씨로 작성되었고 첫 번째 편지와 필체가 비슷했습니다. 작성자는 다시 한번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단독 범행이었으며 경찰이 가정했던 8명의 범인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메이펑의 몸에 남은 모든 이빨 자국이 자신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경찰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신문사의 세 번째 익명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에서 작성자는 쿠알라룸푸르 경찰에 30만 링깃을 준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으면 자수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사건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돈을 받지 못하면 잔혹한 범죄를 계속 저질러 메이펑과 같은 운명을 겪을 아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작성자의 오만함은 점점 더 커졌고 돈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안전까지 위협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그가 진범이든 아니든 반드시 그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후 아마도 대중의 분노에 겁을 먹었는지 작성자는 영어로 편지를 쓰기 시작해 여러 지역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는 이전 편지들이 충동적인 악의적 행동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지역 언론이 사건을 계속 선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중이 자신에게 개혁할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말하며 자신을 찾는 일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익명의 편지는 유용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은 수사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작성자는 약속대로 새로운 편지를 보내지 않았고 사건은 그렇게 묻혀버렸습니다. 경찰은 사건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였지만 가치 있는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지역 사회의 분위기는 초기의 분노에서 살인범이 그들 사이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시기의 사람들은 아이들을 혼자 밖에 내보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은 대중의 기억에서 점차 사라졌습니다.
2009년 사건이 발생한 지 22년 후에도 범인은 잡히지 않았지만 관련된 사람들이 재조사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당시 조사관들은 범죄 현장을 보존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일반인들은 함부로 범죄 현장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이는 중요한 증거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기 전 호기심 많은 주민들이 현장에 들어가 둘러보며 주요 증거를 훼손했습니다. 범행 방식에 근거해 심리학자들은 범인이 비정상적인 심리 상태나 복수심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범인은 피해자에게 고통을 가하는 잔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사회적 복수 행위로 범죄를 저질렀을 수 있습니다. 수년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범인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홍 가족은 사건에 대한 정의를 기대할 희망을 잃었습니다. 메이펌과 함께 빵을 사러 갔던 그녀의 오빠 홍듀티아는 여동생의 비극적인 죽음을 계속 자책했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12년 후인 1999년에 간 질환으로 22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잃은 슬픔과 후회 속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만약 메이펑이 살아있었다면 지금 4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9세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범인은 자수하지 않는 한 사건 해결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익명의 편지를 보낸 사람이 진범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었을까요? 우리는 아마도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비디오가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최신 비디오 업데이트를 받아보세요.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유명 영화 배우의 체육 교사와의 스캔들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가난한 학생이었던 이 소녀는 갑자기 유명 배우로 거듭나며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재벌 남자친구 덕분이었는데요. 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사업가는 여배우와 결혼하기 위해 이혼을 강행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이 형제처럼 여기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의 센터에서 운동을 하도록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어느 날 이 여배우는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면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했습니다. 증거로는 남편이 콜걸과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었는데요. 며칠 후 이 유명 여배우는 자택에서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음모와 진실이 밝혀지면서 또 다른 사람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름다운 여배우의 죽음이 네티즌들에게 전혀 동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비극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하지만 먼저 구독을 잊지 마시고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알림을 받으세요.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중국 베이징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2월 28일 정오쯤 차오양 경찰은 베이징 왕징 지역에서 심각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긴급 신고를 받은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으로 급히 출동해 조사에 착수했는데요. 사건은 왕징의 고급 주거 지역인 지징 친위안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베이징에서도 가장 생활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지켜보기 위해 모였고 경찰차 4대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살인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가 고층 건물의 12층에 위치해 있으며 경찰 수십 명이 현장에 있었지만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쯤 한 지역 주민이 경찰이 큰 울퉁불퉁한 2개의 가방을 차에 실어 나가는 것을 목격했고 이후 경찰은 현장을 떠났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12층 아파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궁금증을 품게 되었는데요. 또한 다른 주민은 부부간에 심한 갈등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으나 부부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12층에 사는 한 할머니는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에 대해 추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 아파트에는 아주 세련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 살고 있었는데요. 소문이 무성한 혼란 속에서 한 중년 남성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구급차로 급히 달려갔습니다.
구급차 안에는 한 명이 하얀 천으로 덮인 상태였고 다른 한 명은 의료진의 응급처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경 피해자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었고 이는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바로 유명 여배우 바이징 백정이었으며 그녀를 살해한 사람은 다름 아닌 부유한 남편이었는데요. 순 자산 20억 위안이 넘는 이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바이징은 중국 랴오닝성 티에링시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후 어린 바이징은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고 경제적 여건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비록 가정 형편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바이징의 어머니는 공부와 개인 기술 개발에 있어 딸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바이징은 예술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고 친구들과 선생님들로부터 사랑받았습니다. 바이징은 특히 공연 활동을 좋아했으며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딸의 예술적 열정을 알아본 어머니는 그녀를 응원하며 바이징의 재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공연 강좌를 등록할 수 있도록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고향에서는 바이징이 예술적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다고 생각한 어머니는 바이징을 베이징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기로 결심했는데요. 이것은 당시 13세였던 소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불과 10제곱미터 정도의 작은 지하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생활 환경이 어려웠지만 바이징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중국 석탄예술단 무용학과에 성공적으로 입단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단에서 지내는 동안 바이징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우수학생 상위 3명 중 1명으로 선정되었으며 1등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바이징에게 자신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힘든 어머니의 부담도 덜어주었는데요.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 바이징의 어머니는 다른 도시로 일하러 떠나야 했고 그 당시 17세였던 바이징은 베이징에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 바이징은 유명한 중국 중앙희극학원에 입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중앙희극학원은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남녀와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이 모이는 명문 학교로 유명합니다. 바이징은 이 학교에 입학한 몇 안 되는 가난한 집안 출신의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처럼 치열한 경쟁 앞에서도 바이징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름답고 순수한 외모와 뛰어난 연기 실력에 힘입어 그녀는 많은 교수들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2004년 바이징은 한 감독의 소개로 성공한 기업가인 저우 청아이를 만나게 되었고 그는 바이징보다 18살이나 나이가 많았습니다. 저우 청아이는 이미 아내와 아들이 있었지만 바이징의 젊고 순수한 매력에 끌렸습니다. 18살 연상의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바이징은 이 매력적이고 부유한 남성의 유혹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40대였지만 저우 청아이는 꾸준한 운동 덕분에 젊고 건장한 외모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저우 청하이와 바이징은 함께 있는 동안 특히 영춘권이라는 무술에 대한 공통의 관심사를 발견하면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우 청하이는 바이징이 가슴 설레게 한 첫 번째 남성이었고 수업이 끝나면 그녀는 늘 그와 메시지를 주고받기 위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우 청하이와 바이징의 비밀스러운 관계는 곧 저우 청하이의 어머니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저우 청하이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바이징과의 불륜 관계를 청산하고 가족에게 집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저우 청하이는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여전히 바이징과 몰래 만났으며 매달 생활비까지 지원해 주었습니다. 바이징을 너무 사랑한 저우 청하이는 아내와의 이혼을 요구했으나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저우 청하이의 어머니는 바이징을 가난한 출신의 요부로 보았으며 그녀가 오직 돈과 명예를 위해 아들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우 청하이는 아내와 이혼하여 바이징과 공식적으로 연애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저우 청하이의 아내는 즉시 이혼에 동의하고 아들의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바이징과의 연애 이후 저우 청하이는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듯한 활기와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남성으로서
그는 18살이나 어린 여자친구인 바이징에게 모든 애정과 관심을 쏟았습니다. 저우청하이는 바이징을 기쁘게 하기 위해 고급 자동차, 패션 시계, 명품 가방, 고가의 의류 등을 아낌없이 선물했습니다. 바이징에게 집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저우청하이는 베이징 중심부에 고급 아파트를 사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술 전공의 가난한 학생이었던 바이징에게 성공한 기업가인 저우청하이와의 관계는 마치 인생을 바꿀 기회와 같았습니다. 바이징의 동기들 중 많은 이들은 여전히 임대주택에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지만 바이징은 이제 자신의 집과 고급 자동차로 편리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베이징으로 데려와 함께 부유한 삶을 즐기며 이를 도와주기까지 했습니다. 남자친구의 지원 덕분에 바이징은 점차 영화계의 유명 감독 및 프로듀서들과의 인맥을 쌓아갔습니다. 바이징의 연기에 대한 열정을 알게 된 저우청하이는 2007년 그녀를 위해 100만 위안을 투자하여 연극 공연을 열어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이징이 주연을 맡은 영화 혈색상서의 주요 투자자로 큰 금액을 지불하기도 했습니다. 영화에서 주연을 맡게 된 덕분에 바이징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 배우가 될 수 있었는데요. 저우청하이의 도움과 투자 덕분에 바이징은 무명 배우에서 단숨에 연예계의 친숙한 이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 바이징은 삼국지 용의 부활이라는 대중의 큰 기대를 받는 영화에서 다시 주연을 맡았습니다. 바이징의 경력은 날로 상승했고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더 널리 알려졌습니다. 저우청하이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한 바이징은 2008년에 혼인신고에 수락했습니다. 두 사람은 연후 베이징의 고급 호텔에서 화려하고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이는 상류층과 언론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 중요한 날 저우청하이는 바이징을 향한 사랑의 맹세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바이징이 자신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신했는데요. 바이징 역시 감동적인 맹세로 화답하며 저우청하이에 대한 사랑이 그의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진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바이징은 저우청하이라는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화려한 삶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다른 여배우들과 달리 바이징의 결혼 생활은 엄격한 규칙들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저우청하이는 그녀가 연예계 활동을 포기하도록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의 연기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응원했습니다. 다만 단 하나의 제한은 바이징이 영화에서 노출이 있는 장면을 연기하지 않는 것이었는데요. 만약 대본에 그런 장면이 있다면 저우청하이는 영화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삭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바이징에게 고급 자동차와 명품 의류를 사주는 것도 아끼지 않았으며 매달 4만 위안의 용돈까지 제공했습니다. 바이징의 어머니 또한 매달 1만 위안을 받았고 왕징 지역의 고급 아파트를 선물로 받았는데요. 이러한 꿈 같은 삶은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으나 인간의 탐욕이 눈을 가리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던 저우청하이는 어느 날 피트니스 트레이너인 차오이와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는데요. 차오이는 언변이 좋고 자신이 고위 관리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저우청하이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은 형제처럼 친밀한 관계가 되었고 저우청하이는 아내 바이징을 차오이가 운영하는 센터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차오이는 점점 저우청하이 가족의 일상에 자주 등장하게 되었고 종종 바이징의 정성스러운 환대를 받으며 그들 집에 식사를 하러 오곤 했습니다. 2010년 말 이상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연이어 협박 메시지를 받았고 그의 자동차와 집에 페인트가 뿌려졌습니다. 이를 알게 된 차오이는 저우청하이가 조직폭력배의 표적이 된 것 같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아버지의 인맥에 의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저우청하이는 이에 동의하며 감사의 표시로 차오이의 개 50만 위안과 명품 시계 그리고 귀중한 고미술품을 선물했는데요. 이후 협박 메시지가 사라지자 저우청하이는 차오이의 도움에 매우 감사했습니다. 2010년 초 차오이는 저우청하이에게 3억 위안의 수익을 가져다줄 유망한 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잡으려면 고위층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저우청하이에게 이를 설득력 있게 설명했습니다.
저우 청아이는 그의 말을 믿고 망설임 없이 1,000만 위안과 아우디 아파를 제공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도 프로젝트의 진전이 보이지 않자 저우 청아이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차오이가 돈을 돌려주는 것을 거부하자 저우 청아이는 사기를 당했다고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차오이를 체포하러 갔을 때 놀랍게도 바이징이 차오이와 함께 있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된 저우 청아이는 큰 충격을 받았으나 바이징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병원에서 병수발 중인 저우 청아이를 찾아가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바이징은 저우 청아이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그제야 저우 청아이는 자신이 바이징과 차오이가 꾸민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습니다. 큰 충격에 빠진 저우 청아이는 2011년 말의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항저우 출장 중 차오이가 호텔방을 예약해 주었고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후 여직원을 보냈는데요. 저우 청아이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실수를 범했고 바이징은 그 영상을 이용해 저우 청하이를 협박하게 되었습니다. 바이징은 저우 청하이의 불륜을 비난하며 HPV 바이러스를 자신에게 전염시켰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우 청하이의 두 부동산과 주식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이 불행한 결혼 생활은 저우 청아이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그의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병원에서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저우 청아이는 자신이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을 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바이징과 결혼한 것이 큰 실수였던 것인데요. 바이징은 가난한 학생 출신으로 저우 청하이의 도움 덕분에 조금씩 유명세를 얻게 되었지만 탐욕에 눈이 멀어 결국 그를 배신하고 차오이와 함께 끔찍한 함정을 꾸몄습니다. 차오이가 체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은 사기 혐의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를 석방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차오이의 변호를 위해 나선 사람은 다름 아닌 저우 청아이의 아내 바이징이었습니다. 바이징은 경찰에게 차오이가 받은 돈이 사실 부부가 그에게 빌려준 돈이며 사기가 아니라고 진술했습니다. 바이징이 애인 차오이를 위해 증언을 하자 저우 청아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는데요. 바이징은 저우 청아이를 배신했을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어머니의 죽음까지 초래했기에 저우 청아이는 이 교활한 아내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2년 2월 28일 아침 저우 청아이는 바이징이 제기한 이혼 소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원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바이징은 저우 청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차오이를 용서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심지어 그를 위해 고소를 취하할 의사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배신감에 저우 청아이의 분노는 극에 달했고 그는 더 이상 일반적인 복수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같은 날 정오, 저우 청아이는 바이징에게 전화하여 왕징에 있는 그녀의 어머니 집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바이징이 어머니가 집이 없다고 애원해 저우 청아이가 사준 집이었는데요. 바이징은 피트니스 트레이너와의 외도가 발각된 후 그곳으로 이주해 살고 있었습니다. 저우 청아이는 아내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전처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아들과의 명의로 모든 재산과 주식을 이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례식을 간단하고 소박하게 치러달라고 부탁했는데요. 전처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곧바로 저우 청하이의 형 저우 청장에게 소식을 알렸습니다. 저우 청장은 곧바로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만류하려 했으나 저우 청하이는 형의 말을 듣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저우 청하이는 12층 아파트로 들어가 아무 말 없이 칼을 꺼내 바이징을 3번 찔러 그녀를 즉사하게 했습니다. 저우 청아이는 곧바로 자신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바이징은 너무 잔인해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라는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 전화가 끝나자마자 저우 청하이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저우 청장은 동생과 연락이 되지 않자 급히 현장으로 달려가 경찰과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우 청하이는 병원으로 이송 중 과다출혈로 결국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순식간에 연예계에 초점이 되었고 바이징의 죽음을 두고 많은 동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네티즌들은 바이징처럼 탐욕스러운 사람은 동정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진실이 밝혀지면서 바이징의 어머니가 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나섰는데요.
사건이 발생한 다음 날이니 월이 19일, 저우청하이와 바이징의 증인으로 참석했던 주춘레이가 이 결혼의 비극에 대해 모든 진실을 밝히기로 했습니다. 주춘레이는 절친한 친구였던 저우청하이의 편에 서서 바이징이 탐욕스럽고 불충실하며 애인과 함께 불쌍한 남편을 함정에 빠뜨린 사람이라고 폭로했습니다. 주춘레이는 저우청하이가 수십억 위안을 소유한 억만장자라는 소문을 부정했는데요. 실제로 저우청하이의 자산은 부동산과 여러 대의 자동차를 포함하여 수억만 위안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주춘레이는 친구 저우청하이가 바이징과 그녀의 어머니가 상상했던 억만장자가 아니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우청하이가 부유하다고 생각했던 바이징과 그녀의 어머니는 계속해서 더 많은 돈을 얻으려 했지만 그들의 예상은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주춘레이에 따르면 바이징의 애인 차오위는 스스로 자랑했던 것처럼 권력층의 자제가 아니라 단지 평범한 피트니스 트레이너에 불과했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바이징과 차오위는 몰래 만나 저우청하이를 이혼의 덫에 빠뜨릴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절친인 리농카이는 저우청하이의 착한 마음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리농카이는 저우청하이가 바이징과 그녀의 가족에게 극진히 대하며 심지어 장모에게 고급 아파트를 사줄 정도였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저우청하이의 어머니는 오래된 낡은 주거 지역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저우청하이는 아내의 가족을 위해 모든 최상의 조건을 제공했지만 그들의 탐욕은 그를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저우청하이의 형인 저우청장은 바이징과 그녀의 애인 차오이가 저우청하이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계략을 꾸몄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여 저우청하이가 여직원과 함께 있는 장면을 녹화하여 그를 협박하고 이혼을 강요하려 했습니다. 주춘레이의 폭로는 바이징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유명 여배우에서 탐욕스럽고 잔인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바이징의 어머니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주춘레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며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012년 10월 법원은 주춘레이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바이징 가족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바이징의 어머니와 가족의 명성은 소셜미디어에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녀가 딸 덕분에 고급 아파트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유산 문제에 대해 법률 전문가 우 변호사는 설명했습니다. 바이징과 저우청하이가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유산은 법에 따라 나눠질 것입니다. 바이징의 어머니는 그녀의 몫의 유산을 모두 받게 되며 저우청하이의 재산은 전처와의 아들에게 상속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